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번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어제 4,100선을 내준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발 sak풍에 열흘 만에 4,0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폭탄에 장 후반 낙폭을 급격히 키우더니 2% 넘게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코스피가 결국 4,000선을 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4,090선에서 개장한 직후 하락 반전에 횡보하다가 낙폭을 키워 어제보다 2.24% 내린 3,999.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은 4%, LG에너지솔루션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2.42% 내린 916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7%,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이 크게 충격을 받았던 배경은 뭐였나요? 네, AI 산업을 둘러싼 투자 불안이 간밤 뉴욕 증시를 압박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20% 급락한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주요 실물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2.8%와 10월 증가율 2.9%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증권가는 연말 코스피 상단을 4,100에서 4,300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모멘텀,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달러 원환율은 하루 전 하락분을 모두 반납하고 장중 1,480원마저 돌파했습니다.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국민연금의 시장 안정 조치가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는 달러 수요 분산에 다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어제 잠시 진정되는 것 같았던 환율 오름세 다시 재개가 됐군요. 네, 서울외환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6원 오른 1,47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로 어제 하락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장초반 환율은 2원 10전 내린 채 하락 개장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장중 1,480원 10전을 찍어 지난 4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겼습니다. 지연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엔화와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탓입니다. 동시에 브로드컴발 AI 거품론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1조 4천억 원어치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도 이 속수무책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통화 서프를 1년 더 연장하고 환율 변동에 대비한 환해지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즉각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서는데요. 한국은행은 시중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달러 매수 기대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의 환해지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은 내년 미국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1,38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팍팍한 우리 청년층의 삶이 다시 한번 지표로도 확인됐습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고 전월세 등 이 주거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불만족으로 인해서 지난해 청년 10명 가운데 3명은 육체적, 정신적 무기력감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학생 45만 5천여 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체 대학생 10명 중 1명꼴로 성인이 되자마자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청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가구 부채 비율은 172.8%였습니다. 전체 가구보다 높았습니다. 이 같은 부채 비율 역전 현상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비용부터 내 집 마련까지 주거비 부담도 따릅니다. 실제 주거비 부담을 떼어놓고 봐도 청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지난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주택임대료 비율은 청년 가구가 16%로 역시 일반 가구의 15.8%보다 높습니다. 이른바 영끌비투 등 무리한 투자 움직임도 청년의 높은 부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투자는 많이 하긴 하는데 소득이 작고 학자금 부채가 기본 깔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되고 있고. 국가통계연구원은 청년의 가계부채는 청년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의 불안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률은 32.3%로 3명 중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5.8%까지 높아져 4명 중 1명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경제적 안정감은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시 근로자일수록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이 있을 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정은 아이를 2 이상 가지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세대에 따라 혼인과 출산 비율은 달라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이 같은 나이라도 세대 차이와 또 경제적 안정도에 따라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년생에서 95년생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남녀 모두 출생 연도가 빠를수록 미혼과 미출산 비율이 낮았습니다. 가령 2015년 32살인 83년생 남자의 미혼 비율은 57.1%, 2020년 32살인 88년생 남자의 미혼 비율은 67.6%였습니다. 3년 뒤 83년생은 24.1%, 88년생은 15.5%가 혼인을 선택했습니다. 또 83년생의 경우 2015년 미출산 비율이 73%였다가 3년 뒤 20.7%는 출산을 선택한 반면 88년생은 14.5%에 그쳤습니다. 남자는 상시 근로소득이 평균 이하인 경우 미혼, 미출산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여자는 평균 초과인 경우 미혼, 미출산 비율이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이번 통계로도 확인이 됐죠. 네, 2015년에서 2020년 동안 첫 자녀를 출산한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보다 3년 뒤 다자녀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78.9%였는데요. 3년 뒤 사용자 중 다자녀 비율은 39.2%, 미사용자 중 다자녀 비율은 30.1%였습니다. 특히 거주지,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3년 뒤 다자녀인 비율이 미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연말 대출 절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상금리를 따지기 전부터 시장금리 자체가 오른 영향입니다. 연말 대출 수요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선우 기자,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벌써 6%에 육박했군요. 네, 국내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98에서 5.825%에 형성돼 있습니다. 한 달 새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은 0.061%포인트 오른 건데요. 주요 은행들에서 빌리려면 최소 4%의 금리는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석 달째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81%로 한 달 새 0.24%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11개월 연속 떨어지던 코픽스는 이 기대감이 꺼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 은행 고정형 금리도 이미 하단이 4%를 훌쩍 넘었는데요.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역시 석 달째 올라 이달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치솟은 영향입니다. 이 금리도 금리지만 이미 돈을 빌리기도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규제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계속 옥죄고 있죠. 이에 이미 총량 목표치를 넘은 일부 은행들은 주택 구입자금 목적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까지 취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 영업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산금리 조정으로 금리를 더 낮춰줄 이유도 없고요. 내년에도 채권 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춰 대출을 늘리기보단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석 달 전 카카오는 이 카카오톡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 피드와 유사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누르면 기존 친구 목록 대신에 회사 선배가 주말에 등산 다녀온 사진이나 친구가 고급 레스토랑 다녀온 사진이 먼저 뜨면서 기존보다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사용자들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카카오가 결국 기존 친구 목록을 복원했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주혜입니다. 그동안 복원 시점을 두고 소문만 무성했는데 예고 없이 돌아왔군요. 네, 카카오는 오늘 자료를 내고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친구 목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기존처럼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기존 친구 목록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친구 탭 상단에는 친구와 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설정했는데요. 친구를 선택하면 친구 목록을, 소식을 선택하면 이용자들이 올리는 격자형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성향과 사용 목적에 따라 친구 관리와 콘텐츠 탐색을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대대적인 업데이트 이후에 소비자 불만이 컸죠. 그렇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9월 23일 대규모 카톡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식으로 개편해서 카톡 친구의 프로필을 누르지 않아도 친구의 프로필 변화를 첫 화면에서 보도록 구성을 바꿨는데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소식이 궁금하지 않은데도 강제로 봐야 한다, 수요 없는 공급이다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앱마켓의 카톡 평점이 1점까지 떨어지자 카카오는 개편 일주일 만에 백기를 들고 기존 친구 목록 복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30년 동안 KT에 몸담은 박윤영 후보가 KT를 이끌어갈 차기 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KT 내부 사정이 밝은 만큼 빠르게 조직 정상화에 성공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표는 보안 이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최종 후보 1명이 정해졌군요. 네, KT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박윤영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영 후보는 지난 대표이사 공모 때인 2019년과 2023년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요. 박 후보는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기업 부문장까지 오른 정통 KT맨입니다. 30년 넘게 KT에 몸담은 박 후보는 미래사업개발, 글로벌 사업, 기업 부문 등을 거쳐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B2B 전문가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경험은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KT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럼 차기 대표의 첫 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보안 대응 역량 강화 등 조직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KT는 불법 펜도세를 이용한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서버 해킹 등 보안 이슈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는데요. 민간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또 보안 이슈로 제동이 걸린 인공지능 분야 신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AI 클라우드 등 신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통솔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1억 성과급으로 다른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이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굴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씩 하는 성과급을 지금 당장 한꺼번에 받으면 목돈을 손에 쥘 수는 있어 좋지만 소득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보상체계 개편과 그럼 이게 다른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박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전 직원을 상대로 성과급을 퇴직연금 DC형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과급을 월급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데 80% 찬성률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경영 성과금에 대한 구성원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성과금 일부를 DC 제도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DB형 가입자도 성과금만 DC 계좌에 넣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직원 입장에선 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만큼 근로소득이 줄어 최대 45%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는 물론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스스로 투자 상품을 고르는 DC형은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료나 절감하는 효과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도입을 하려면 퇴직연금 규약도 바꾸고 근로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하기 싫은 사람은 도입한 상태에서 자기가 옵트아웃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못해요.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는 직원 성과급을 기존 현금에서 다음 달 주식으로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퇴직연금 계좌 적립까지는 아직입니다. 다만 노후 대비와 절세에 대한 직원들 요구가 강해지면 성과급 퇴직연금 적립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타깃 데이트 펀드 TDF는 퇴직연금 자동운용 펀드로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들은 특정 지역이나 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노후 자금용 펀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에 따라서 이번에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이 TDF 상품의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국가,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감독 규정 시행세칙을 내년 1분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일부 TDF 상품은 단기 성과에 치중해 특정 지역이나 섹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예를 들어 한 운용사의 TDF 상품은 미국 주식 비중을 80%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운용 방식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사운용사들은 해당 TDF의 운용 전략을 규정에 맞게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감원은 TDF, ETF 상품의 경우 ETF 특성상 사고 팔기가 지나치게 쉬워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할당분에서 투자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도 추진해왔는데요. TDF 펀드 상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TDF, ETF에도 퇴직연금 자산을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차원에서 TDF 상품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규정을 통해 위험자산 비중을 명시하도록 해 나머지 비중은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과 금이나 부동산 펀드 등 제3의 자산으로 채워왔는데요. 금감원에선 해당 규정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명시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자 이탈 우려를 밝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내년 4월부터는 적격 TDF 상품명에는 적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전 TDF 상품의 경우 적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여전히 TDF 이름을 쓰고 있어 투자자의 혼동을 초래해왔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한미 첫 재련동맹이 고려아연이 경권 분쟁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아연 등 전략 광물 재련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영풍과 MBK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의 전략광물 11종 등 광물 13종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하는 재련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금은 10조 9천억 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고려아연은 아연과 금, 은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전투기의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 인듐 등 희소금속을 생산해 미국 내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략산업 공급망 자립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판단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지분 투자 방식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고려아연은 미 합작법인과 신주 인수계약을 맺고 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2조 9천억 원을 확보하고 합작법인의 지분 10.3%를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신주 발행 시 기존 지분이 희석되는 영풍 측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미국 내에도 공급망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입장을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이슈일 것 같아요. 영풍 측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아연 제련 기술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합작법인 회사 지분은 10% 수준이고 현지 제련소 운영도 100%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경영 참여는 물론 기술 이전 협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경영권 방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려아연의 전략에 영풍 측이 재차 제동을 걸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MBK 파트너스의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검사를 한 결과인데요. 금융당국은 MBK가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의 위탁 운용사로 적정한지 뿐만 아니라 롯데카드의 대주주 자격을 갖췄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어서 윤재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 파트너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홈플러스 인수펀드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심을 통해 MBK 파트너스가 무한책임사원, GP 운용사로서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펀드의 부실 자산을 B펀드로 떠넘기는 등의 내부 통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나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등입니다. 만약 GP 자체의 도덕적 해이나 불법 행위로 결론이나 제재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MBK는 롯데카드 지분 6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금융당국은 중징계로 정해질 경우 MBK의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제재의 일환으로서 대주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지분 비율에 대한 조정 등을 요구하기도 함으로써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신규 펀드 모집이 한동안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위탁 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SBS 비즈 인지혜입니다. K푸드와 뷰티에 이어서 K의료까지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와 성형 같은 미용 시술을 받으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인 킴 카다시안은 최근 한국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모습을 직접 SNS에 공유해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필수 코스 중 하나가 됐습니다. This time for face, I also have with them surgery for body. The first things I thought about the low risk and safety place that I make sure they have experienced doctors. 안면 거상이나 페이스리프팅 아니면 눈 주변 수술들 이런 걸 통틀어서 안티에이징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있으시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 병원에서 쓴 진료비는 모두 1조 4,053억 원. 이 가운데 70%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됐고 규모도 1년 사이 2배 늘었습니다.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까지도 여러 가지 지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제적 하급 효과와 낙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용의료가 외화 유치에 한몫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피부, 성형진료에 대한 부가세 10% 환급 혜택이 연말에 종료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오리털을 거위털로 표기 위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노스페이스가 환불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구매처에 따라서 환불을 가려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단체가 이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채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제품 정보를 보고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문제의 노스페이스 제품을 환불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품 정보를 알아본 뒤 매장에 가서 바로 구매만 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지만 노스페이스가 환불 대상을 18곳 온라인 구매처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채널에 따라서 환불 여부를 다르게 차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당하다. 노스페이스가 안내한 환불 공지에는 오프라인 구매자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매 환경이 달라 오프라인 구매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새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돼서 옴니 채널을 지향하는 유통을 하기 때문에 내 가격 차이라든지 서비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노스페이스는 주요 패딩 제품 가격을 5%에서 7%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혜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